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이 종강이네요. 네, 어리버리 한 학기가 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를 생각했지만, 역시, 코로나는 그렇게 쉽게, 물리치는 전염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각국이 되게 코로나로 심각하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마지막 종강에는 여러분 한번 보려고 했지만, 이번이, 이게 지금이 훨씬 더 심하죠. 지금도 이제, 뭐, 저희가 9월, 10월보다는 지금 확진자도 어마어마하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조심을 해야 되고, 뭐, 여러분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쵸? 네. 하여튼 뭐, 서울에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좀 조심을 해야 될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서 되게 아쉬운데, 네. 여러분, 제가 내준 기말 대체 과제는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소원을 내드리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그런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내드린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헌법소원 심판이야말로 국민과 직접적인 그런 이제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 헌법재판소가 하는 그 심판이 바로 헌법소원 심판이고, 이 헌법소원 심판에 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뭐 강의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고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의 어떤 이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여러분의 기본권 보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그 과제를 제가 내드렸는데, 과제는 과제는 제가 언제까지 하라 그랬죠? 네, 저희 기말고사가 기말고사, 그쵸. 기말고사 주간, 그 주간,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 12시까지, 24시죠. 네, 거기까지, 과제방에, 기말고사, E클래스 과제방에, 기말고사 과제방에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네, 정말 변변치 않은 수업 잘 들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저를 보시면 먼저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인사도 먼저 해주셔서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네. 제가 뭐, 서울을 떠나지는 않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또 뭐, 지나다니다가 여러분을 뵐 날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사진으로 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사진하고 실물하고는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만 그래요. 네. 어렵기 때문에 네, 학교 지나다니다가 네, 보이시면 네, 커피도 한잔 사달라고 하시고 네, 인사도 해주시고 아는 척 해주시면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마지막 저희가 저번 주에 위헌법률 심판이죠. 일반 심판 절차의 끝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 특별 심판 절차의 하나인 그 뭐죠? 저기 위헌법률 심판을 하고요. 오늘은 권한쟁의 심판하고 탄핵하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간단하게 보고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뭐 오늘 수업은 뭐 3시간 꽉 채울 건 아니고요. 네, 강의안이 끝나는 대로 수업을 마칠까 하니까 여러분 네, 힘내서 네, 들어주시고 밖이 매우 춥지만 네, 잘 들어주실 거라 생각해 맞이하지 아니합니다. 되게 말 어렵죠. 제가 법학을 처음에 하면서 이런 말들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하면 될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 이제 뭐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이겠죠. 네.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이 나중에 뭐 고카리도 전공이시니까 네, 로스쿨로 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뭐 조금 더 연구자로서의 공부를 더 하고 교수로서의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일반 대학원을 오셔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런 이제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바로잡고 정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물론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첫 번째로 고난쟁이 심판을 보겠습니다. 고난쟁이 심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냥 고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거죠. 음, 이게 누구의 고난이냐 또는 내 고난의 범위가 여기까지인데 왜 네가 뭐 상대방이 내 고난을 침해하느냐. 그래서 이것도 내 고난이고 저것도 내 고난이고 또는 이건 내 고난이 아닌데 아무튼 이 고난의 어떤 존재 여부와 또는 범위가 다른 기관과 충돌될 때 하는 게 뭐냐면 고난쟁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정부와 국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또는 뭐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가 고난쟁이 가능하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고난이라고 우기든지 아니면 서로 자기 고난이 아니라고 우기든지 이런 거죠. 아니면 내 고난은 여기까지인데 나의 고난도 여기까지고 그럼 이 교집합이 생기는 이 부분은 도대체 누구의 고난인지 자 이런 걸 따지는 게 바로 뭐냐면 고난쟁의 심판이고 헌법재판소가 이 고난쟁의 심판의 뭐예요? 결정권자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헌법 제111조에 보면 자 여기 나와 있죠, 강의 안에. 자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 4호는 자 헌법재판소가 고난쟁의 심판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고난쟁의 심판, 즉 국가기관, 자 4호 먼저 읽어볼까요? 국가기관 상호간, 그렇죠? 그다음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이 상호간에 어떤 고난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최종적으로 이걸 결정하는 애가 누구냐면 헌법재판소예요. 우리 헌법 제111조에 규정된 헌법재판소가 이 고난쟁의 심판의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그럼 알 수 있겠죠. 여기에서 고난쟁의 심판의 종류는 무엇이다. 국가기관 상호 파이팅을 할 때 또는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파이팅을 할 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끼리 파이팅 할 때 권한의 어떤 다툼이나 범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헌법재판소가 정리를 해주는구나. 자, 이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국가기관끼리 싸우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우거나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우면 어때요? 이 다 같이 기관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같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놈이 그놈인데 지네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이건 국가기관이다. 이건 지방자치단체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모두 다 뭐라고 생각해요? 뭐야, 국가가 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결국은 뭐냐면 권한쟁의 심판의 이유가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정리를 하는 이유고 그다음에 정리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결국에는 국가 기능의 뭐예요? 국가 기능의 수행이 원활하게 되겠죠, 여러분. 국가가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법치주의, 즉 법률에 근거해서 본인이 가진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하고 그다음에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행사하고 저기에서 저만큼 행사하고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네요. 네, 행사를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여기에서 딱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주는 겁니다. 야, 이건 네 거야. 이건 네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야, 얘의 권한 범위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는 여기 권한의 범위를 침해할 수 없어. 이렇게 권한의 범위를 딱 잘라주면서 국가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거죠. 교통정리를 결국은. 그렇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통정리를 함으로써 어떤 게 생겨요? 권력 상호 간의 그런 거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겠죠. 만약에 뭐 같은 입법부끼리 파이팅을 한다. 그러면 뭐 권력 견제 상호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여지가 좀 적지만 예를 들어 뭐 정부나 뭐예요? 잠시만요, 여러분. 네, 제가 요걸 끌게요. 네, 네, 껐네요. 혹시나 그래서 하는 게 뜰까 봐요. 네. 네. 네, 여기까지 했죠. 네,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뭐, 입법부끼리 파이팅하면 사실은 뭐, 견제와 균형의 어떤 그 효과가 좀 적을 수는 있어도, 국가기관이라 하면 정부도, 그렇죠. 정부도 있고, 국회도 있죠. 그럼 만약에 정부하고 국회가 파이팅한다. 또는 정부하고 법원이 파이팅한다. 그러면 우리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고, 행정, 입법, 사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헌법재판소가 독립해서 정부하고 의회가 파이팅 한다고 예를 들 때, 그러면 뭐예요?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파이팅 하는 거죠. 이 파이팅 할 때 헌법재판소가 딱 교통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이 자체가 뭐예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겠죠. 정부가 의회한테, 야, 이건 정부의 권한인데 너 왜 그래? 왜 니가, 뭐예요? 네, 왜, 시비를 거냐? 이런 거죠. 의회도, 야, 내가 시비를 걸만 하니까 건다. 이런 거죠. 그럼 이거 누가 맞느냐? 이걸 누가 결정해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게 생기냐면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생기겠죠, 여러분. 당연히 생기겠죠. 이 권한쟁의 심판은 제2공화국 헌법, 그렇죠. 의원내각제를 최초로 출시한 제2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뭐가 됐어요? 네, 도입이 됐죠, 여러분. 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하고 그때 당시에 부정선거의 대표주자였던 이기붕 씨가 물러나면서 4.19로 물러나면서 네, 제2공화국이 됐었죠. 네, 윤보선 대통령이 네, 됐었죠. 네, 자, 그때 최초로 도입된 게 뭐냐면 권한쟁의 심판이다. 자, 그리고 요건은 자,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헌법재판소 제61조 제2항을 보시면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유는 뭐냐면 심판 청구. 그러니까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자, 피청구인의 처분. 그러니까 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 그쵸? 어떠한 처분을 하거나 또는 어떠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않은 그 행위, 즉 부작위죠. 예. 이런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즉 뭐냐면 예를 들면은 정부하고 어떤 뭐 의회하고 이렇게 있는데 정부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어요. 그러면 청구인은 누가 돼요? 침해당한 의회가 되겠죠. 자, 이 침해를 못하게 해달라 이러면서 권한쟁의 이제 심판 청구하겠죠, 여러분. 네, 의회가. 그러면 당연히 피청구인은 의회가 되고, 청구인은 의회가 되고 피청구인은 정부가 되겠죠. 즉 뭐냐면 자, 청구인은 결국은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은 누가 돼요? 음. 내가 가진 권한을 침해받았거나 또는 침해받을 현저한 위험이 있어요. 거의 침해와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치를 하시면 바로 침해로 연결되는 자 그런 상태로 우리는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그냥 침해랑 마찬가지예요. 아직 시간이 조금 안 돼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필연적으로 100%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로 흘러가는 때,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여튼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은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권한을 침해되었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청구인이 되는 거죠. 그럼 피청구인은 그러한 침해를 행하고 있는 그러한 침해, 즉 처분이나 부작위로 그러한 침해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사람이 누가 돼요? 피청구인이 되겠죠, 여러분. 음. 따라서 이 말을 되게 이쁘게 다시 정리해 보면 결국은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의 어떤 처분이라든지 또는 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부작위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부작위, 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해줘야 되는데, 자 이런 부작위가 자 보세요. 자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러니까 청구인의 어떤 관행상 이런 권한이 아니고요. 그냥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네, 헌법 또는 법률에서 이거 청구인의 권한이다라고 딱 부여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부여받은 이 권한이 침해됐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침해당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뭐가 생긴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간은 자,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내 권한이 침해가 됐네. 내가 인지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네, 그 6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 또는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은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은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런 거죠. 네. 안 날로부터 60일 그다음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고 이 기간은 불변 기간입니다. 불변. 근데 바꿀 수가 없어요. 네. 반드시 이 기간 안에 뭘 해야 된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간단하게 저희가 판례 헌재 계열을 한번 볼까요? 헌법재판소 결정 제1997 7월 16일 자 96 헌나 2. 자 헌나가 뭐예요? 권한쟁의 심판이죠. 헌가 위헌법률 심판, 헌나 뭐예요? 기호가 탄핵 심판, 헌다가 뭐죠?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그러면 헌라가 뭐죠? 권한쟁의 심판이고 헌반은 헌법소원 심판이죠, 여러분. 자, 여기 헌나 그러면 이 헌나는 권한쟁의 심판이구나. 우리는 바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헌나 2를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읽어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자,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있는데, 그렇죠? 네. 있는데, 이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헌법재판소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자,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가 가능하겠죠, 여러분? 자, 이럴 때, 자, 헌법재판소법은 조금 더 이걸 구체화해서, 자, 국회, 정부, 법원,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과연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냐? 그러니까 반드시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국회나 정부나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 이 기관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하지 그 외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자, 이렇게 봐야 되냐? 자, 즉 뭐예요? 딱 얘네들만 할 수 있느냐? 자, 한정적 또는 열거적인 조항이냐 이게. 만약에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면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관위 딱 이 네 기관밖에 뭘 못해요? 권한쟁의를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고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관위는 열거적 또는 한정적 조항이 아니고 예시적인 조항이다. 국가기관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 뿐이지 딱 이 기관들만 한다고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는 않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시조항이죠, 예시조항. 즉, 열거조항이 아니라 이거는 예시조항이다. 라고 하는 게 헌법에 합치한다. 그래서 자, 헌법 제11조 제1항 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잘 보세요. 여기서 네.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그렇죠. 헌법에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가 얘기하고 있는 국가기관 그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이 국가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국가기관인지에 해당하느냐 또는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해서 설치되었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느냐 과연 그 기관이 헌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기관만의 어떤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세 번째가 뭐죠?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 그런 상호 간의 어떤 권한쟁의가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그렇죠. 만약에 있다면 권한쟁의로 먼저 안 가도 되겠죠. 거기로 먼저 가면 되겠죠. 권한쟁의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꼭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관위 를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봐서 얘네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국가기관의 한 예시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보는 게 헌법에 합치한다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이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관위 이외에 국가기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부는 뭐냐, 기준은 뭐냐 했을 때 헌법재판소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설치됐느냐 또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권한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그 국가기관 상호 간의 어떤 권한쟁의가 생겼을 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또는 방법이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국가기관에 해당하냐, 안 하지 않느냐. 자, 이런 것들을 이런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자, 국회의원, 그렇죠? 국회라고 했는데 자, 국회 안에 있는 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이 국회의장은 위 헌법 조항의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냐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자, 이런 것들을 위의 기준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 국회뿐만 아니고 자, 그 안에 있는 자,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도 뭐예요? 단독으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게 뭐냐면 자,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도 당연히 국가기관에 해당되고 자, 국가기관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냐? 있으면 청구인 적격. 만약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냐? 그러면 청구인으로서의 부적격.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에 해당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쉬워요. 네. 제가 강의 안에서 다 이렇게 다루고 싶은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라고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뭐 여러분 누스쿨라서 변호사 시험 볼 때도 그렇고 또는 여러분이 나중에 뭐 어떤 공무원 시험 보러 갔을 때도 그렇고요. 이 권한쟁의 관련해서 이 제가 적어놓은 이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들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결정들은 다 숙지하고 들어가야겠죠. 뭐 부작위로 인한 권한쟁의라든지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끼리 파이팅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파이팅, 그다음에 국회의원과 또는 국회의장 간의 그런 파이팅. 자,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단히 권한쟁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결정이죠. 네. 이것만 읽어보면 이 권한쟁의가 어떤 거다, 권한쟁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권한쟁의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되지 않고 도대체 부작위로 인한 권한쟁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눈에 알 수 있는 이 헌법재판소 결정들이니까 반드시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뭐 헌법이 시험에 나오는 어떤 공무원 시험을 보시려고 하는 학생님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심리와 결정. 그렇게 이렇게 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인의 적격위에서 뭐죠? 네. 접수가 됐으면 심리를 해야겠죠. 심리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네, 생각나세요? 그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사건과 관련된 뭐예요?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뭐예요? 네, 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의는 뭐라 그랬죠? 평의. 한번 찾아보세요. 평의는 뭐라 그랬죠? 네, 합의하고 표결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비공개인데 비공개. 평의는 비공개. 합의하고 재판관끼리 합의하고 표결을 하는 거겠죠. 이거 어떻게 하자. 이거 어떻게 결정내자. 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자, 심리를 하는데 자,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그렇죠. 헌법소원 심판하고 위헌법률 심판은 뭐가 원칙이에요? 네. 서면 심리가 원칙인데 자,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심리, 구두변론에 의한다. 그렇죠. 네, 구두변론에 의하고 자, 전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자, 가처분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결국은 그런 거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도 이게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권한에 침해가 생기는 청구인은 싫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 결정,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전국 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그 피청구인이 뭐예요? 결정했던 처분,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그런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처분, 네. 처분의 효력, 즉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네. 자, 권한쟁의 심판은 뭐예요? 네. 특별 심판 절차에 의하는 게 아니죠. 자, 일반 심판 절차에 의한 거죠. 특별 심판 절차에 의하는 것은 뭐예요? 위헌법률 심판, 그 다음에 헌법소원,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특별
심판 절차죠. 무조건 재판관 6인의 이상의 동의가 찬성이 있어야 네, 가결이 되는 거죠. 네, 결정이 나는 거죠. 네, 뭐 그게 인용이든 인용이 아니든 네, 그런 거죠, 여러분. 자, 하지만 이 권한쟁의 심판은 일반 심판 절차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자,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인 거죠. 자, 개의 정족수. 네. 자,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한다. 네, 2명 안 나와도 되는 거죠. 7명 이상만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출석과 당연히 종국 심리, 마지막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1인 이상의 출석이 해야 되고 개의를 하려면 그다음에 무언가 결정할 때는 자 7명 중에서 과반수, 네, 4명이겠죠. 네, 과반수 찬성으로 네, 결정한다. 다만 뭐죠? 종래 헌법재판소의 헌법이나 법률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려면 6인의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특별심판 절차,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은 무조건 재판관 6인인데 자 여기에 플러스에서 가중된 의결 종족수가 하나 더 적용되는 게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원래 7인 이상 나와서 그냥 개의를 하고 7인에서 4인 이상 즉 과반수 이상 하면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재판관 6인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자 헌법과 법률은 이런 거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을 변경할 때 그쵸 이미 뭐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헌법이나 법률을 이제 뭐 해석을 한 거죠. 자, 이런 거다. 이 헌법이나 이 법률은 자, 이런 의미다라고 했는데 뭐 한 2, 3년 뒤에 뭐 다른 사건이 문제가 되는데 그 다른 사건에서도 똑같은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이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전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잘못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잘못한 것 같아요. 그 헌법이나 법률에 관한 해석을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과반수가 안 돼요. 7인 이상의 과반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조건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이 변경이 가능하다. 즉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자 일반적인 심판 절차에 따라서 개의 정족수 7명 이상이면 심리가 개시되고 그 다음에 전국 결정은 마지막 종국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의 과반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만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 기존에 했던 어떤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변경할 때, 자, 이럴 때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도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자, 이 사항을 여러분, 명심? 네, 명심할 것까지는 없죠, 여러분. 숙기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별말, 잠시만요. 전화가 오네요. 네, 전화 좀 받아주실래요? 네, 드디어 받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자리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 생활소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전화가 온다든지, 또는 뭐 누가 갑자기 들어와서 저를 부른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혹시 이게 방해가 된다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마땅하게 뭐죠? 네, 이 녹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없어요. 네, 없고, 네. 그래서 또 이제 제 여기 자리에 제 연구소 이 자리에 뭐죠? 컴퓨터가 있고 해서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성적을 말씀 안 드렸나요? 네, 성적을 어떻게 줄지? 네, 성적은 여러분 잘 줄 거예요. 사실 대면 수업을 하면 지금보다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많은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뭐 성적을 뭐 아시겠지만 네, 혹시 제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플러스밖에 안 줬죠. 제가 플러스. 제로는 없어요. 제 수업에 성적에 제로는 없고 F는 없느냐? F는 있어요. 네. F는 F 받을 분들은 제가 전화를 드려요. 그렇다고 뭐 아무나 F를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저는 F를 주는 경우는 단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출석 미달일 때.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학교에서 네, 정해놓은 규칙이고 학교에서 어, 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출석이 미달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F를 주고 뭐 시험을 아무리 못 봐도 저는 F를 주지 않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시험을 못 본 이유는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변변치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수업 시간 자는 이유도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변변치 못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재밌게 가르치고 뭔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여러분이 왜 자겠어요? 그렇죠? 네. 왜 흥미를 못 느끼겠어요? 그게 다 이제 뭐 가르치는 사람의 잘못이 저는 99%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시험 공부를 안 해서 시험 공부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흥미가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당연히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시험을 못 보더라도 저는 F는 안 주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무조건 이제 C 플러스를 주는 거죠. C 플러스 그렇죠. 이거는 상대평가일 때 이렇게 줬고요. 지금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네, 코비드19 네, 바이러스로 인해서 네, 좀 특수한 상황이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네, 뭐 C 플러스 이렇게는 주지 않고요. 제로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A 플러스와 B 플러스를 줄 텐데, 네. 제가 이제 뭐 중간 과제도 그렇고, 기말 과제도 그렇고, 그리고 F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네. 출석 미달이기도 하지만, 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 이제, 우리 수업에는 수업이 없죠. 시험이 없죠. 네.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뭐 내지 않았거나 또는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내지 않았거나 만약에 둘 다 안 냈으면 저는 F를 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 하나를 내지 않았다? 자, 이럴 경우에는 제가 B 플러스 이상을 못 줘요. 왜냐면 과제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가 C 플러스를 날릴 수밖에 없으면 여러분에게 미리 네, 공지를 해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네. 저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말고사 과제도 반드시 시간 내에 꼭 제출해 주기를 네,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그냥 내세요. 한 줄이라도 써서 내세요, 여러분. 네. 네. 그래야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면 저는 네, 성적을 못 주겠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출석이 미달됐거나 중간, 기말 둘 다 과제를 내지 않았으면 저는 그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네, F를 네, 여러분에게 네, 드릴 수밖에 없음을 한번 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했죠? 얘기네요. 자,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자, 권한쟁의 심판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과 효력. 헌법재판소법의 이 결정의 내용과 효력이 나와 있는데, 자, 볼까요? 결정의 내용, 자, 헌법재판소법 제66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그렇죠. 권한쟁의 심판이 결국은 권한의 유무, 즉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뭐예요? 범위가 판단하죠. 너의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정의 내용은 당연히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심판의 대상이 된 그 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자, 이걸 누가 판단하냐면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자, 이러한 내용을 헌법재판소법 제66조가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제1항의 경우, 바로 앞에 말씀드린 이 문장이죠. 자, 1항의 경우에 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 네, 권한침해에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자,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즉 피청구인의 그 처분, 그게 권한침해의 원인이 됐다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취소는 뭐죠? 네, 취소하고 무효하고 뭐가 다르죠, 여러분? 취소는 원래부터 그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서 취소가 되면 원래는 그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돌려놓은 게 뭐예요? 취소죠, 여러분. 일단 그런 거죠. 그 법적인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처분의 효력으로 계속해서 침해를 받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취소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돌려놔요. 자, 그런 경우가 있고 만약에 야, 이거 무효야. 그러면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런 처분은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네, 그런 처분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취소와 무효의 차이겠죠. 네. 헌법재판소는 뭐예요? 결국은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자, 헌법재판소법 제6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뭐예요? 만약에 부작위에 의한 어떤 뭐 권한쟁의 심판이 통과가 됐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부작위에 의한 심판 청구를 인용한다. 자, 인용 결정할 때에는 당연히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겠죠,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피청구인이 어떤 처분을 해줘야 내 권한에 침해가 생기지 않는데 얘가 부작위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내 권한에 침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야, 너 그 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그 심판 청구를 인용해서 받아들였죠. 그 받아들였으면 당연히 피청구인은 뭐예요? 결정 취지에 따라서 어떠한 처분을 해줘야겠죠. 부작위를 그냥 침해니까. 그렇죠. 자기를 해줘야겠죠. 어떤 처분을 해줘가지고 그런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죠, 여러분. 자,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가 부작위로 인한 어떤 심판 청구를 인용했을 때 피청구인은 그 결정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어떤 결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정의 효력을 보시면 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7조에 나와 있는데, 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당연히 뭐예요?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겠죠, 여러분.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권한쟁의 심판이 있는데 지나가세요, 괜찮아요. 네,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심판 중에 하나인데, 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연히 기속을 하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의 효력인데, 이 헌법재판소법 제6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어떤 뭐 부작위로 인한 위에서 본 것처럼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뭐 인용하는 결정도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권한 침해의 원인이 된 어떤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정도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결정을 했을 때는 모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를 기속을 하지만 단지 우리가 여기서 하나 유의를 해야 될 건, 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 그 결정에 있어서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 그 처분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권한을 침해를 당했는데 이미 그 상대방이 그 처분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죠. 네, 침해를 당했죠. 그 침해를 당한 그 효력이죠.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처분으로 인해서 생긴 효력, 그 효력에 대해서는 취소를 했더라도 그 이미 생긴 효력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이후에 하나 이제 저희가 약간 특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죠, 여러분.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의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그 결정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를 기속하긴 하지만 단지 만약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피청구인이죠. 그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했다면 이미 피청구인이 한 그 처분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미 어떤 법적인 효력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때 이미 생긴 효력, 이미 법적인 효력이 이미 생겼어요. 헌법재판소가 그 처분을 취소하기 전에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결정의 효력에서 여러분이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뭐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자, 이러한 그 결정의 내용과 결정 효력에 대해서, 네, 제가 또, 아주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밑에다가 다 쓰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양이 많고요.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제가, 사건 번호, 네, 사건 번호만 써놨습니다. 뭐, 2009 헌나 7이라든지 의결 없이 토론 절차를 생략한 경우, 또는 헌나 3, 2004 헌나 3, 정부의 법률안 제출 행위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 그리고 뭐, 2000 헌나 1 해서 권한쟁의 심판의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심판 청구의 취하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제3사 소송 담당해서 2005 헌나 10, 네, 2005 헌나 10, 뭐,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2010 헌나 4 해가지고 전라북도와 교육
과학기술부 장관간의 권한쟁의, 그 다음에 2009 헌나 12 권한쟁의 심판 절차 계속 중에 청구인이 사망하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들은 권한쟁의 심판의 어떤 결정의 내용과 효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이기 때문에 뭐 이미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쿨 지망학생이나 또는 헌법 시험을 공무원 시험, 헌법이 들어가는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이 뭐죠 결정을 읽어보시는 반드시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적어놨고요. 이 모든 어떤 결정의 요지를 제가 이 강의 안에 실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로스쿨을 지망하는 학생 또는 뭐 공무원 시험이 헌법 시험 보려고 하는 학생뿐만 아니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탄핵 심판 할까요? 탄핵 심판하고 이제 밑에 뭐죠? 기억이 안 나네요. 뭐죠? 정당해산 심판. 네. 이 정당해산 심판은 간략하게 빠르게 해서 수업을 1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탄핵 심판 개념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대상인 거죠. 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 절차에 따라 또 맞네요.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헌법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물론 국민도 있지만 그 헌법을 침해하는 그 행위, 그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결국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죠. 고위공직자. 따라서 우리 헌법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소추 절차에 따라서 추궁할 수 있도록 헌법에다가 뭘 만들어놨냐면 탄핵 심판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헌법재판소 기호로는 뭐라 그랬죠? 네, 헌나죠, 헌나. 자, 우리 제5공화국 헌법에서 탄핵 심판은 딱 2번 있었죠. 2004 헌나 1, 그 다음에 2016 헌나 1. 자, 이거죠, 여러분. 네, 2번. 네, 5공화국에서 딱 2번 있었죠, 여러분. 네, 대통령, 대통령이죠, 대통령. 대통령 2번 있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읽어보시면, 자, 우리 헌법에 규정된 탄핵 심판 제도는 이제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떤 피소추자, 그죠? 피소추자면 뭐죠? 소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피소추자에 대한 어떤 탄핵의 최종적 결정권을 그 사법기관의 한 축인 헌법재판소에 이제 맡기고 있죠, 여러분. 자, 이러한 이제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있고, 그 다음에 탄핵 사유를 어떤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행위로 규정을 한다는 것은 자, 순수한 어떤 법적 책임에 한정하고 있다는 거죠. 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정치형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법형의 탄핵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그 탄핵 심판이라는 게 뭐 직무수행상의 어떤 무능이나 어떤 정책의 실패 또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단 아니고 결국에는 공지로부터 파면, 공지로부터 어떤 파면을 할 뿐 형사법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러죠. 이 탄핵 심판을 한다 해서 이 탄핵 심판이 어떤 형사처벌을 하는 건 아닌 거죠. 형사처벌. 빠졌네. 형사처벌을 가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단지 뭐예요? 공주로부터 파면만 하는 거죠. 그 사람 그 뭐죠? 피소추자죠. 피소추자가 가지고 있던 그 공직, 그 공직에서 끌어내리는 거죠. 파면하는 거죠. 탄핵 심판의 효과는 파면을 그치죠. 공직에서의 파면을 그치고 형사처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행위로 파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정치형이 아니라 사법형 탄핵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행위로 규정을 함으로써 어떤 순수한 법적 책임의 탄핵 사유를 한정을 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대의적 권력 통제죠. 탄핵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 뭐죠? 헌법재판소가 뭐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여러분.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을 선출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선출한 뭐예요?
대통령이라든지 자,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에서 걔네들을 뭐예요? 임명을 하기 때문에 임명하고 선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죠. 네, 지명을 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뭘 가지고 있어요? 한 달이 건너뛰었기 때문에 네,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다? 탄핵 심판은 대의적인 거죠, 대의적. 네, 대의적으로 권력을 통제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여러분.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로부터의 어떤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권한을 이제 행사하는 거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 권한을 법치주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자유로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럼으로써의 어떤 헌법 침해가 고위공직자가 더 많이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사법권의 견제겠죠, 여러분. 사법권이 결국은 뭐 행정부나 뭐 누구를 견제해요 또? 네, 같은 사법부도 견제할 수 있는 거죠.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뭐가 돼요?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자 사법권의 어떤 견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효과가. 네. 자, 탄핵의 대상과 사유. 자, 탄핵이 되는 공직자는 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뭐 중앙선관위 위원, 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을 정하는 공무원이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자, 헌법 제65조 제1장에 나와 있고요. 탄핵 사유는 뭐죠? 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가 탄핵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탄핵의 사유가 정치적 무능이나 또 뭐죠? 정치적인 어떤 실패 차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결국에는 앞서서 봤듯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뭐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가 탄핵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직무집행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자, 직무란 어떤 법대상, 그러니까 법이 정하고 있는 그 법대상 소관 직무의 고유 업무, 그죠? 법이 정하고 있는 네 업무는 자 이런 거야라고 정하고 있는 그 소관 직무의 고유 업무가 일단 직무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죠?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 그렇죠? 법대상 소관 직무의 고유 업무는 자 이런 거고, 자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념상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업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자 직무 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생활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과 뭐예요? 관련이 없겠죠. 사생활은 그렇죠. 하지만 이 사생활도 원칙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네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네 원칙적으로 사생활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생활이 완전히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결국에는 탄핵 대상자가 그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 위반 행위만이 뭐가 될 수 있냐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탄핵 대상자가 그 신분을 취득하기 이전 또는 그 신분에서 벗어나고 그 이후에 행한 그런 사유로는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없겠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탄핵 대상자가 결국에는 그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뭘 행해야 되는 거죠? 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할 때에만 뭐가 돼요?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의 의미. 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의 의미가 뭐냐면 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함으로 어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치적 과오, 부덕적이나 불성실이라든지 등 법 위반이 아닌 사유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위에서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직무집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탄핵 대상자가 뭐죠? 그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 위반 행위를 해겠죠. 즉 헌법이나 법률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고 만약에 규정해놨으면 자 그거를 지켜야겠죠. 네,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위배했을 때, 즉 명시적으로 규정상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된 그 규정을 위배한 때에만 뭐가 되냐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가 되고 자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 무능력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과오라든지 부도덕이나 불성실 등은 법 위반 사유가 아니죠. 따라서 이런 법 위반이 아닌 사유는 탄핵 사유에 당연히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 자 위배한 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라고 하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자, 이게 바로 2004 헌나일, 2016 헌나일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 결국은 그런 거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 뭐 교통사고를 낸다든지, 뭐 신호등, 네, 신호등에서 안 건너고, 네, 네, 보도로 걷지 않고 타도로 걷는다든지, 경미하죠. 네, 공범죄, 뭐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린다든지, 네, 뭐 침을 막 킥 하면서 뱉는다든지 이런 정도로는 자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닌 거죠. 경미한 거죠, 경미. 자 이런 걸로는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 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 때라고 하고 있는데 탄핵 사유에 자 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 때에는 자 이러한 경미한 사안들은 네, 들어가지 않고 어때요? 네, 이 중대한 이 강연에 보시면 있죠. 네, 중대한 법 위반에 있는 경우에만 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 때라고 우리 뭐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탄핵 심판도 권한쟁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구두변론에 의한 거죠, 여러분. 자, 서면심리가 원칙인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권한쟁의라든지 탄핵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당연히 탄핵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도 서면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서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두변론에 따른다, 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탄핵 결정. 자, 탄핵의 심판 청구가 이유인 때는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한다. 형사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단지 공직에서 파면만 하는 거죠.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을 때는 그렇죠.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자, 탄핵 결정돼서 파면이 됐어요. 그 파면된 자는 자, 탄핵 결정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를 해야지만 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당연히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 자, 이게 바로 탄핵 결정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당해산 심판 볼까요? 정당해산 심판은 여러분 혹시 뭐 제 수업을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네, 정당제도 하면서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지만 네, 처음 이제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당 해산 심판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심판 중에 하나고요. 헌법 제8조 제4항에도 나와 있지만 정당 해산 심판 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죠. 네. 정부가 그 뭐죠?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이 위헌정당 같다. 해산해 달라라고 정부가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뭐가 되냐면 해산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결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정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만, 네, 정당은 다른 해산에 본인이 스스로 해산하지 않고는 어떤 강제 해산을 하려면은 뭐예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밖에 해산할 수 없어요. 그런 쪽으로는 절대 해산이 불가해요. 스스로 해산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어떤 강제 해산을 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만이 정당을 강제 해산시킬 수 있고 어떠한 그런 외부 세력이 정당을 해산시킬 수 없고 이게 바로 정당 존립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만 강제 해산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어떤 정당 건립의 어떤 특권을 우리 헌법이 인정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당의 개념은 정당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당은 그냥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뭐 법인격 없는 사단 이런 거죠, 여러분. 네,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에요, 여러분. 네. 공기관이 아니죠, 여러분.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청구인 적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뭐 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거와 달리 네, 뭐죠?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네, 없겠죠. 네. 계속해서 보면 자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익단체와 구별하죠, 여러분. 자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이익단체와 구별이 되고 자 국가적 차원에서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지역에 한해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정당하고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지역 정당은 정당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지역에 한해서만 있는 정당이니까 일단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익단체와 구별되고 그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에 한정된 지역 정당은 정당으로 볼 수 없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헌법 제8조 사항을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대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해산된다. 자, 이거는 어떤 뭐 정당 존립의 어떤 특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한계 조항이죠. 야, 정당이 네 멋대로 해도 되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지만 어디 위배되면 안 된다? 예,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의 목적이나 활동을 네 멋대로 해라.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또 정당 활동의 어떤 자유에 대한 한계 조항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방송민주주의는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여러분. 적용 대상은 기성 정당이죠, 여러분. 그리고 정당의 하부 조직과 특별 조직 모두 포함된다. 적용 대상 정당이에요, 여러분. 네. 자, 목적과 활동은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네, 그 뭐 당의 헌법, 제 당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의 어떤 행동 강령, 그렇죠? 강령이라든지 그 당이 그 정당이 출판하는 어떤 출판물 또는 기관지, 자 그리고 당수 그런 거죠. 네, 당 대표가 당수죠, 여러분. 그다음에 당 간부, 네, 당 간부의 연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뭐냐면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데 그럼 그 목적이나 활동이 뭐냐? 즉 활동이 뭐냐? 목적은 뭐냐? 이랬을 때 그 목적 활동은 어떤 당원이라든지 당의 강령, 그다음에 어떤 당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기관지 또는 어떤 당 대표 당수나 당 간부의 연설은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으로서 인정을 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정당의 활동은 당수나 당 간부의 활동, 그 다음에 평당원의 활동은 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될 수 없는데 단지 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당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이거 해라고 평당원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평당원의 활동 중에 당명에 의한 것일 때 본인 스스로 의한 게 아니고 당명에 의해서 평당원이 움직였을 때는 네, 이거를 정당의 활동으로 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럴 때는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평당원이 당명에 의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의 어떤 뭐 비도덕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떤 탈선했다. 자, 이런 것들은 네,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되죠. 그래서 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무엇이나 했을 때는 평당원이 본인 스스로 뭐 어떤 탈선을 했다. 자, 이런 것들은 뭐에 속하지 않느냐면 네, 당의 활동 또는 당의 어떤 목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여러분. 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속하려면 적어도 당수나 또는 당 간부의 연설 또는 뭐 당원이라든지 당의 강령이라든지 또는 당 명의로 발행하는 어떤 출판물이라든지 기관지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자, 이럴 때 민주적 기본 질서는 뭐냐 했을 때 다수설은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의미하고 사회민주적 기본 질서는 의미하지 않는다. 즉 헌법 제8조 제4항이 규정을 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 민주적 기본 질서는 뭘 의미하느냐? 당연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만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보는 게 뭐예요? 다수설이다. 네. 강제 해산의 효과를 보시면 네, 해당 정당은 당연히 해산되겠죠. 헌법재판소가 땅땅땅 두드렸을 때 딱 선고할 때로부터 해산이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해산 시점은 해산 결정의 선고 시점이에요. 헌법재판소가 땅땅땅 두드리는 순간 안녕 하는 거죠. 안녕 잘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뭐가 없어요, 여러분. 땅땅땅 두드려 그때부터 네, 이제 정당은 바로 해산인 거죠. 해산 결정 집행은 당연히 중앙선관위가 행하겠죠. 네, 중앙선관위에 정당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등록을 말소한다든지 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정당이 해산됐습니다라고 중앙선관위에서 해산 공고를 하죠. 자, 하지만 이 해산 공고가 뭐죠? 선언적 확인적 효력인 거지 해산 공고까지 해야 그 정당이 해산되는 건 아니죠. 왜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가 땅땅땅 두드렸을 그 순간에 해산된 거예요. 네, 이미. 그리고 해산 공고를 중앙선관위에서 등록을 말소하고 하는 건데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하는 건데 이 해산 공고는 당연히 창설적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겠죠. 왜냐면 이미 해산된 거를 한 번 더 공고하는 거니까 네, 선언적 확인적 효력을 뭐죠? 네, 효력이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창설적 효력은 아니에요. 해상 공고가 이미 헌법재판소가 두드렸을 때, 네, 땅땅땅 두드렸을 때 그 정당은 뭐죠? 해산이 되는 거죠. 선고 시점이 바로.
자, 이랬을 때 자녀 재산은 그쵸. 네, 총유라고 얘기했는데, 자, 정당의 재산은 자, 총유죠, 총유. 네, 총유가 뭐죠, 여러분? 음, 공동재산의 형태에서 총유라는 건 뭐죠? 음, 이 총유라는 재산은 이,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 네. 공동재산의 형태는 이제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공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어떤 볼펜을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근데 내 몫이 50%고 두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뭐 A라는 사람이 50, B라는 사람이 50%를 가지고 있으면 A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뭐예요? 양도할 수 있는 거죠. 네, 팔 수 있어요. 네, 팔아버리는 거죠. 네, B한테 뭐 통지만 해주는 거죠. 통지. 네. 아, 야, 나 얘한테 팔았다. 네, 이러는 거죠, 여러분. 뭐 나중에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여러분 공유죠. 뭐 이거 우리 공유하자. 뭐 이런 거죠. 자산 공동재산의 형태에서 가장 결속력이 약한 상태죠. 네. 자, 그다음에 합유라는 건 뭐냐면, 네. 공유랑 거의 비슷한데 본인이 가진 지분을 어떤 물건에 대한 지분을 팔기 위해서는 그 공통 공유자들 있죠. 만약 공유자가 4명이다. A, B, C, D가 있는데 A가 본인이 가진 지분을 팔고 싶으면 B, C, D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요. 네. 이 동의를 얻어서 팔 수는 있어요. 자, 이러한 공동재산 형태가 뭐냐면 합유라고 얘기하고요. 자, 총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당의 재산은 총유죠. 네. 정당 재산은 총유인데 총유는 공유 뭐죠? 공동재산 형태로서 총유는 만약에 5명이 정당원 5명 있으면 A, B, C, D, E가 있으면 공유나 합의처럼 네, 본인의 지분을 팔지 못해요. 결국은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열어야 되는 거죠. 총회. 그 정당이 총회를 열어서 그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정당의 재산을 팔 수가 있는 거죠. 아, 공동재산을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총유라고 하는 건데, 자, 정당재산은 총유에 속한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정당이 강제해산을 당했을 때는 뭐 그런 총유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그 당시에 정당에 남아있던 자녀재산을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네, 국고로 귀속한다는 게 정당법 제48조 제2항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뭐죠? 효과로서, 한번 해산된 정당의 어떤 대체 정당은 금지가 되는 거죠. 즉, 뭐냐면 해산된 정당의 어떤 동일하거나 비슷한 그런 강령이라든지 또 해산된 정당의 어떤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는 뭐예요? 네,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대체 정당의 금지의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명칭도 사용할 수 없죠. 네,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뭐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 못한다 이런 거죠. 결국은 뭐죠? 2014년인가요? 그쵸. 2014년에 통합진보당 해산됐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요. 통합진보라는 정당 명칭은 네, 헌법이 바뀌지 않고서는 헌법이 아예 뭐죠? 폐기가 되거나 뭐 이렇지 않은 이상은 네, 뭐죠?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 통합진보당이라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칭 사용 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됩니다. 네, 집시법 제5조에 보면 해산정당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된 그 해산 정당의 어떤 목적, 그죠? 그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집회나 시위가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제3공화국 헌법 때는 박정희 아저씨가 있었던 제3공화국 때는 자격 상실을 규정을 했어요, 헌법에. 해산이 되면, 네, 정당이 해산이 되면 당연히 그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헌법상은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아직.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된다. 의원 자격이 박탈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강제 해산된 그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당연히 정당이 해산됨으로써 뭐가 돼요? 자격도 네, 상실되고 원색적인 말로 하면 국회의원 배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네,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업 내용이고요, 여러분. 네, 하여튼 제가 수업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학기 동안 네, 제 수업 들어주시느라 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말고사 그 주 금요일 자정, 그래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이죠. 네, 그 자정까지 네, 이 클래스 기말고사 대체 과제 방에 여러분의 어떤 그
여러분이 작성하신 과제물을 잘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하여튼 뭐 코로나로 시국이 네 어수선하죠. 하수상한데 여러분 하여튼 몸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뭐 앞서서 또 한 번 얘기를 했다시피 한 번도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고 네 수업을 마무리하게 돼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학교에서 오다 가다 네 저를 보시면 네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또는 뭐 내년에 혹시나 네 대면 수업할 때 또 여러분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